오늘 이 제가 증거는 들려드릴 명백합니다. 이야기는 제 제 의뢰인은 인생에서 무죄입니다. 가장 다시 한번 고통스러웠던 심사숙고해 일입니다. 주십시오. 피고인 박민준, 일어서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법정에 선 사람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35살, 대기업 과장. 제가 35년간 교직 생활하며 키운 아들. 피고인은 피해자 박철수 씨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해자 박철수. 그게 저였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고소당한 피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아들을 고소했습니다. 사기죄로. 법정 앞자리에 앉은 며느리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아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2년 동안 너무 많이 울었으니까요. 오늘 이 48분 동안 제가 왜 제 아들을 법정에 세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올해 67세입니다.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2020년 2월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3억 230만 원이었습니다. 세금 떼고 실수령액은 정확히 3억 원. 35년의 결실이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그때 30살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제가 아빠 모실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아이였으니까요. 퇴직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0년 3월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와 손주 둘을 데리고. 아빠, 좋은 소식 있어요.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세 구했어요. 강남 대치동. 오, 그래. 네. 아파트 84이에요. 학군도 좋고. 며느리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애들 교육에 진짜 좋대요. 저도 기뻤습니다. 손주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게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세금이 3억이에요. 3억? 네. 요즘 대치동이 비싸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억. 제 퇴직금 전부였습니다. 민준아, 그런데. 아빠, 제가 갚을게요. 진짜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2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승진하면 연봉 올라가니까 그때 꼭 갚을게요. 아빠, 부탁이에요.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손주들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6살 준서, 4살 준이. 할아버지.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아빠. 감사합니다. 아들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퇴직금이 아들 가족의 보금자리가 된다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주일 후, 아들이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아빠, 계약서예요. 저는 계약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임대인 김땡땡. 임차인 박민준. 전세금 3억 원. 계약기간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좋은 집이네. 네. 아빠, 진짜 감사해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저는 퇴직금 3억 원을 아들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2020년 3월 20일 15시 27분. 송금 3억 원. 받는 사람 박민준. 이제 끝났다. 제 통장 잔액은 230만 원이 남았습니다. 35년의 결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이사는 다음 달 1일이에요. 그래, 알았다. 아빠도 놀러 오세요. 방 하나 아빠 방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 고맙다. 손주 준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새 집 크대요. 그래, 좋겠다. 할아버지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저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집이 편해. 대신 자주 놀러 갈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주말마다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저는 그날 밤 정말 행복했습니다. 2020년 4월 5일. 아들이 이사한 지 5일째 되는 날. 저는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버스를 타고 1시간 걸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깨끗했습니다. 경비원이 방문증을 끊어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응, 잘 지내니? 네. 들어오세요. 집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84제곱이라고 했는데 왠지 더 작아 보였습니다. 거실, 방 3개, 화장실 2개. 민준이는 회사 갔어요. 오늘 야근이래요. 그래. 손주들이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잘 지냈어? 저는 손주들과 놀아주다가 문득 베란다 쪽을 봤습니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아파트라고 되어 있었는데 건물 외벽에 보이는 이름이 달랐습니다. 땡땡 빌라. 빌라. 수진아. 네, 아버님. 여기. 아파트 맞지? 네. 아파트예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4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분명 아파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빌라였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설마. 아들이 거짓말할 리 없지. 하지만 그 찜찜함은 계속됐습니다. 2020년 5월.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들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예고 없이 갔습니다. 오전 10시. 아들은 회사에 간 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오신다고 안 하셨잖아요. 표정이 약간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냥 손주들 보고 싶어서. 아, 네. 들어오세요.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슬쩍 우편함을 봤습니다. 우편함 옆에 붙어있는 명패. 빌라 1202호 박민준. 빌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네. 여기. 빌라니.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네. 정식 명칭이 빌라예요. 근데 사실상 아파트랑 똑같아요. 그래. 네. 걱정 마세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워낙 당당하게 말해서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빌라.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빌라 1202호. 매매가 5억 5천만 원. 전세가 없음. 월세 15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손이 떨렸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월세였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 그럼 제가 준 3억은? 저는 급히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띠리리리. 네, 아빠. 민준아, 너 지금 어디야? 회사요. 왜요? 너. 거기 월세 아니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검색해봤어. 전세가 아니라 월세잖아. 아빠, 그게. 그럼 내가 준 3억은 어디 갔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빠, 앉아라. 아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설명해봐. 3억이 어디 갔어?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식이요. 뭐? 주식에 투자했어요.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주식? 내 퇴직금을. 아빠, 저도 돈 벌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더 많이 드리려고. 그래서 얼마나 벌었는데?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잃었어요. 뭐라고? 1억 5천만 원. 다 날렸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 너 집은? 월세예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 그럼 나머지 1억 5천은? 5천만 원은 보증금, 나머지 1억은 제 빚 갚고 주식하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아,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아빠, 미안해요. 거짓말이 미안해서 되는 거야? 3억이야, 3억. 내가 35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저도 돈 벌어서 다시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 돈 갚아. 못 갚아요. 뭐? 제 월급으로는.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어요. 저는 아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들이 맞나?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날아갔다. 주식으로.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공인중개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빌라 1202호에 대해 물어보려고요. 아, 네. 그 집 작년에 계약했죠. 월세로. 혹시 계약자가 누구였나요? 박민준 씨요. 보증금이 얼마였죠? 5천만 원이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럼 혹시 전세로 계약한 적은 없나요? 전세요? 아니요. 그 집은 원래 월세 전용이에요. 집주인이 전세를 안 놔요. 그렇군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저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전세라고 거짓말하고 3억을 받아서 5천만 원만 보증금으로 쓰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다른 곳에 쓴 것이었습니다. 그중 1억 5천만 원은 주식으로 날렸고 나머지 1억은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수진아, 너 나 한번 만나자.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하자. 다음 날
며느리가 제 집에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버님, 앉아라. 며느리는 불안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나머지 1억은 어디 갔어? 며느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 빚이요. 뭐? 제가 결혼 전에 카드 빚이 있었어요. 6천만 원. 그걸 왜 민준이가 갚아? 민준이가 결혼할 때 갚아준다고 했어요. 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4천만 원은 제 친정에 드렸어요. 뭐? 제 오빠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 돈 3억 원. 사용 내역. 보증금 5천만 원. 며느리 카드 빚 6천만 원. 며느리 친정 오빠 4천만 원. 아들 주식 투자 1억 5천만 원. 총합 3억 원. 제 퇴직금 3억 원이 손주들 집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빚을 갚고 친정 오빠 사업 자금 되고 아들 주식 투자금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은 전부 날아갔습니다. 수진아. 네. 너희 둘이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지.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으로 끝나. 당장 돈 갚아. 못 갚아요. 뭐? 저희 지금 월급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해요. 빚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20년 6월. 진실을 알고 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저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목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 통장 잔액은 23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생활비로 쓴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85만 원 나왔습니다. 집세월세 45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 30만 원. 매달 정확히 85만 원이 나갔습니다.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 2끼만 먹었습니다. 아침은 밥 한 공기에 김치, 저녁은 라면. 가끔은 라면도 아껴서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빠, 2년만 기다려주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지? 문을 열었습니다. 손주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뒤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준서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 저는 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서야.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었어? 응. 할아버지 왜 안 와? 할아버지가 바빴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와 준서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 식탁 위에 놓인 라면 봉지. 아버님, 요즘 이렇게 드세요? 응. 왜 말씀 안 하세요? 뭘 말해? 너희한테 돈 더 달라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그냥 가라. 준서만 좀 놀다 가고. 네. 며느리는 준서를 두고 갔습니다. 저는 준서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 그래. 준서는 라면 자주 먹어. 아니, 엄마가 안 해줘. 엄마는 맨날 배달시켜. 그래. 배달 음식.
제 퇴직금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구나. 2020년 8월.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더위를 피해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에어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철수 선생님.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료 교사였던 김영호 선생님이었습니다. 오, 영호. 철수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럭저럭. 아드님은 잘 계시죠? 응. 아, 맞다. 제가 지난달에 아드님 봤어요. 민준이를. 네. 강남 쪽 고깃집에서요.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구나. 근데 신기한 게 아드님이 카드로 계산하더라고요. 제가 옆 테이블이었는데 금액이 85만 원이더라고요. 와, 회사에서 복지 좋나 봐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85만 원. 제 한 달 연금과 같은 금액을 한 번 회식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아드님 차 바꿨더라고요. 차? 네. 예전에 소나타 타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BMW 타더라고요. 5 시리즈. BMW. 가격이 얼마지? 집에 와서 검색해봤습니다. BMW 5 시리즈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6천만 원. 아들이 돈이 없다고 했는데 BMW를 샀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사설 탐정 비용.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 조사 하루 30만 원. 일주일 패키지 150만 원. 증거 수집 별도 협의 150만 원.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탐정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의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제 아들을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아드님이요? 무슨 조사를 원하시는데요? 재산 상태, 그리고 제가 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겠습니다. 한번 뵙고 상담하시죠. 사흘 후, 사설 탐정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의뢰인님,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민준입니다. 연령은 35세요. 직장은 땡땡전자 다닙니다. 탐정이 메모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일주일로 하시겠어요? 네. 그럼 비용은 150만 원입니다. 선불로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 150만 원. 전부 인출했습니다. 탐정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주일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0일. 정확히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뢰인님, 조사 끝났습니다. 뵙고 말씀드리죠.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탐정이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조사 보고서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박민준 재산조사 보고서. 조사 대상 박민준 35세. 조사 기간 2020.08. 13/2020.08. 19. 차량. BMW 520D 2020년식. 구입일 2020년 5월 15일. 구입가 6,800만 원. 할부 아님. 일시불 구매. 명품 구매 내역 최근 6개월. 루이비통 가방 380만 원. 샤넬 지갑 150만 원. 구찌 신발 120만 원. 에르메스 벨트 95만 원. 프라다 가방 280만 원.
총 1,025만 원. 외식 유흥 최근 3개월. 평균주 2회 고급 음식점. 평균 1회 지출 30에서 80만 원. 3개월 총액 약 720만 원. 배우자 이수진 지출. 성형외과 500만 원. 피부과 월 80만 원 정기 시술. 네일샵 월 15만 원. 헬스장 월 30만 원. 기타. 골프 레슨 월 80만 원. 골프장 라운딩 월 2회. 1회 25만 원. 해외여행 예약 괌 4박 5일 9월 예정. 가족 4명 총 600만 원. 결론. 박민준 씨는 최근 6개월간 약 1억 원 이상을 사치품과 유흥에 지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이사항. 마이너스 2020년 3월 20일 3억 원 입금. 조사 결과 부친으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확인. 이후 급격한 소비 증가. 주식 계좌는 현재 잔액 5만 원. 1억 5천만 원 손실 추정.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 퇴직금으로 BMW를 사고, 명품을 사고, 골프를 치고, 고급 음식점에서 회식하고, 며느리는 성형외과에 다니고, 저는 라면을 먹고 있는데,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뢰인님, 괜찮으세요? 네. 사진도 있습니다. 탐정이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BMW를 타고 있는 아들. 고급 음식점에서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아들.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들고 나오는 며느리.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의뢰인님, 이 정도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적 대응? 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을요? 네. 전세라고 속이고 3억 원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니 명백한 사기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 연락처 드릴 테니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고소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복잡했습니다. 2020년 9월. 저는 한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고소한다고? 그럼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되는 거지?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나를 어떤 아버지로 봤지? 돈 뜯어낼 호구? 거울을 봤습니다. 67세 노인. 주름진 얼굴. 허리는 굽고 머리는 희끗희끗. 이 나이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제 모습. 그리고 BMW를 타고 골프를 치고 명품을 사는 아들. 제 퇴직금으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탐정님. 네, 의뢰인님. 결정하셨어요? 고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 소개해드릴게요. 사흘 후. 저는 법무법인 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수입니다. 아드님을 고소하시려는 거죠? 네. 변호사는 탐정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정말 제 아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나요?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부친이니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의뢰인님. 네. 이 소송 정말 진행하시겠어요? 아드님과의 관계는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5일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 소장. 고소인 박철수 67세. 피고소인 박민준 35세. 아들. 혐의 사기.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전세 3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월세 보증금 5천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개인 용도 차량 구입, 사치품, 배우자 비상환 등록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므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고소합니다. 2020년 9월 25일 고소인 박철수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아드님이 맞습니까? 네.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사흘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띠리리리. 아빠.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 왔어요. 그래. 아빠가 나를 고소했다고요? 응. 아빠, 나 당신 아들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고소할 수 있어요? 너는 어떻게 아버지 퇴직금을 사기칠 수 있었어? 3억을 받아놓고 전세는 안 들어가고 BMW 사고 명품 사고 골프 치고 그게 아들이 할 짓이야? 아빠, 그건 나는 라면 먹고 있는데 너는 고깃집에서 85만 원 회식하고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발. 안 돼. 아빠, 나 이제 너 안 봐. 법정에서 보자. 뚝.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첫 재판날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는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주는 2020년 3월 피해자 박철수에게 전세 3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판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 박철수 씨,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35년간 교사로 일하며 모은 퇴직금 3억 원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은 손주들을 위한 전세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세였고 나머지 돈은 차를 사고 명품을 사고 골프를 치는 데 썼습니다. 저는 지금 연금 85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반면 제 아들은 BMW를 타고 한 끼에 85만 원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 퇴직금으로 말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손주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이용만 했습니다. 이게 부자 관계인가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부이십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친자간 사기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고,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준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 쿵.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 밖. 며느리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민준이가 전과자가 됐어요.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건 민준이가 자초한 일이야. 아버님도 너무하세요. 내가 너무해.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희가 먼저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불렀습니다. 아빠.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2023년 11월.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 45만 원짜리 원룸. 판결 후 아들은 3억 원을 배상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돌려받은 건 8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BMW를 팔았습니다. 4천만 원. 명품을 중고로 팔았습니다. 500만 원. 그리고 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3,500만 원. 총 8천만 원. 나머지 2억 2천만 원은 아빠, 나머지는 분할로 갚을게요. 매달 50만 원씩. 50만 원씩이면 440개월. 36년 6개월이 걸립니다. 저는 그때 103세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았습니다. 8천만 원. 그 돈으로 저는 전세 5천만 원짜리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남은 3천만 원은 예금했습니다. 이자가 매달 10만 원 나왔습니다. 연금 85만 원 이자, 10만 원 95만 원.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들과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목소리도 3년간 듣지 못했습니다. 가끔 궁금했습니다. 준서는 잘 크고 있을까? 준이는 초등학교 들어갔을까?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아들이 생각할 겁니다. 아, 아빠가 돈 때문에 전화하는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게 싫었습니다. 어느 날, 2023년 11월 15일,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띵동. 누구지? 문을 열었습니다. 손주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준서였던 아이. 이제는 9살. 키도 많이 컸습니다. 준서야? 할아버지. 준서가 저에게 안겼습니다. 뒤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말없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빠.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원룸이라 좁았습니다. 준서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집 작네요. 할아버지는 혼자 살아서 이 정도면 충분해. 아들은 집안을 보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보다시피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빠, 이거. 봉투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번 달 분할금이요. 그리고 용돈으로. 가져가. 아빠, 나 괜찮아. 가져가라고. 아빠, 제발 받아주세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돈을 받았습니다. 알았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3년 동안 매일 아빠 생각했어요. 그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네 아빠. 나는 내가 미워서 고소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정신 차렸으면 했어. 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중요한 거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35년 동안 모은 돈이 3억이었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너는 몰랐어. 죄송해요. 너는 그 돈으로 BMW 사고 골프 치고 명품 샀지. 그동안 나는 라면 먹었어.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아빠, 너 지금 회사는 다니고 있어? 네. 다행히 안 잘렸어요. 그래, 다행이다. 며느리는? 수진이는? 요즘 일하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그래. 열심히 살아라. 네, 아빠. 준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요. 준서가 그림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학교에서 그린 것 같았습니다. 그림에는 3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준서. 그리고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준서야. 고마워. 할아버지, 우리 이제 자주 와도 돼요? 저는 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럼. 자주 와. 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저는 준서가 그려준 그림을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용서. 할 수 있을까? 아직은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아무리 가족이라도 계약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나를 속이겠어? 하지만 돈 앞에서는 가족도 변합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전세 계약서를 확인했다면, 만약 제가 돈을 주면서 차용증을 썼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퇴직금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제 퇴직금 3억 원은 35년의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순간에 전부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여러분도 퇴직금을 자식에게 주실 때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자식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노후도 중요합니다. 셋째,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제 아들은 제 퇴직금을 사기친 범죄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아들은 반성하고 매달 50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완전히 용서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들을 고소한 것을 후회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요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고소하지 않았다면 아들은 지금도 반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BMW를 타고 골프를 치면서 아빠는 괜찮겠지 하고 살았을 겁니다. 법정에 세운 것이 가혹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자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식한테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자식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자식이 퇴직금을 달라고 해요. 고민이 되신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도 계약서를 쓰세요. 퇴직금은 신중하게 사용하세요.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고려하세요. 그것이 자식을 위한 진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